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운동 경기 관람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운동 경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과나무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포츠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단 사과나무답게 과학적으로 스포츠를 즐겨볼 건데요. 오늘의 강연자를 무대 위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박종철 연구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포츠 과학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벌써 한번 들어보신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스포츠 과학의 강국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스포츠 과학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스포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과학, 이런 현상들을 우리 그 스포츠 현장에서는 올림픽을 총성 없는 전쟁이다. 스포츠 과학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인 부분이 이 스포츠 현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스포츠 과학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과학은 어떤 스포츠 현장에서의 모든 현상을 예견, 설명, 관찰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등이 나눠질 수가 있고, 자연과학 분야는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의학 등등이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그 스포츠 과학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야, 스포츠 과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죠. 이제 앞으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스포츠 과학이 어떤 종합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스포츠 과학이 종합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포츠 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성화하게 된 계기가 여기 어린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가 확정되면서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경기력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게 되고, 1980년도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과학연구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스포츠과학연구소가 현재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돼 있고요. 그 스포츠과학이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지금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하면 우리나라가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스포츠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현진 선수나 이상화 선수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기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을 멀리 찰 수 있을지,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구기 종목이겠죠. 요 앞에 있는, 지금 앞에도 있지만 골프공과 야구공, 축구공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이 무슨 공이죠? 아니, 야구공이에요. 이거를 야구공이라고 했을 때 야구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죠. 요걸로 축구를 하면 재밌을까요? 자,
이런 그 종목에서 어떤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각 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경기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공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이 가지고 있는 무게, 크기, 탄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틀린데 이렇게 틀린 이유는 그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기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프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처음에 골프공은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좀 곰보처럼 빵빵빵 무슨 자국이 나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자국이 없는 완전한 구회 형태였어요. 근데 완전한 구회 형태에서 어떤 골프를 즐기는 한 사람이 여기에 상처가 나 있는 공을 여기 상처가 났네? 그냥 한번 치지 뭐 해서 공을 쳤는데 상처가 난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처난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일부러 공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이 진화하게 된 그 시작은. 지금에 와서는 골프공이 약 200개에서 500개 사이, 보통은 한 300개 정도의 딤플이라고 하는 요 곰보가 있어요. 이 곰보가 생겨나게 된 거는, 완전한 구회 형태의 볼은 공기 속을 통과할 때 만나는 경계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낮은 압력 지역이 크게 형성이 되고, 그 낮은 압력 지역 때문에 공을 뒤로 잡아당기는 방해하는 힘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골프공에 있는 이 딤플로 인해서 이 경계면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뒷부분의 낮은 압력 지역이 작게 형성이 돼요. 그런 현상은 여기 초록색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이 공기중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난기류들이 부딪히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공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이 오랫동안 비행하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딤플이 완전히 대칭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똑바로 날아가겠죠. 한쪽은 딤플이 있고 딤플이 불규칙하게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의 비행 경로를 내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딤플이 공을 비행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규칙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축구공도 진화를 해왔죠. 근데 먼저 축구공의 진화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보는 사진은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때 결승전 당시입니다. 1회 월드컵은 우루과이에서 열렸는데 우루과이가 독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1회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결승에서 만난 팀이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랑 축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공이라는 게 공인구, 이렇게 공인구라는 게 없고 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볼을 가지고 결승을 하자. 그러게 서로 싸웠어요. 그래, 그러면 공평하게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공을 하고 후반전에는 우루과이에서 만든 공으로 하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 볼로 했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기고 있었고 후반전에 우루과이 공으로 했을 때는 우루과이가 4대2로 역전을 시켜서 결국에는 우루과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골을 넣고 결승전에서 이기고 좋아하는 우루과이 선수들 장면인데, 이것처럼 공은 초창기에는 어떤 공인구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1930년도부터 쭉 그 월드컵이 진행되어 오다가
공인구라는 게, 야, 그러면 우리 좀 더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 공인구를 만든 거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하면서 처음에 공인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공인구는 검은색 오각형 12개와 육각형 20개가 만들어진 총 32개의 가죽이 서로 꼬매져 있는 형태를 했었고, 그런 형태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까지 지금 여기 있는 공의 형태와 같은 32개의 가죽이 그 가죽으로 이루어진 공의 재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은 조금 더 불규칙성을 없애고 조금 더 좋은 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죽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월드컵 때는 14개,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는 자블라니는 8개, 그리고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브라주카는 6개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의 완전한 구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앞에 골프공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구의 형태면 공기의 저항을 더 받으니까 공이 더 안 나가는데, 그거 조금 더 아까 골프공 얘기랑 조금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조금 틀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주카에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에 골프공의 딤플처럼 이런 돌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행에서의 멀리 못 나가는 그런 항력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돌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 2014년도에 브라주카를 설명하자고 딱 2가지 특징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6조각으로 만들어진 거의 완전한 구의 형태이다. 그리고 미세 돌기가 장착이 됐다. 요 2가지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를 2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메시는 프리킥 상황에서 이런 감아 차는 거를 잘합니다. 근데 호나우두는 뭐가 특기죠? 무회전킥이죠. 이런 축구공이 날아가는 데 있어서 공의 회전과 무회전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학적 비밀도 지금 이런 유체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이, 이거는 마그누스 효과라고 해서 1853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마그누스가 포탄의 그런 궤적을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현상입니다. 자, 물체가 회전을 하고 공기의 흐름과 맞았을 때 압력 차이가 나타나요. 높은 압력, 낮은 압력. 그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이 뚝 떨어지는 공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약간 떠오르는 듯한 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회전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완전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 뒷부분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연기죠. 저런 공기의 흐름이 아주 불규칙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들이 공이 어디로 오는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상하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을 훨씬 더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회전킥과 그런 스핀킥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야구공은 조금 공이 형태가 조금 틀리죠. 야구공은 코르크를 실로 감은 다음에 이 소가죽 두 쪽을 108번 꿰매서 만듭니다. 이 빨간색 실밥이 정확하게 모든 야구공, 공인구라고 돼 있는 야구공들은 전부 다 108번 꿰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네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랑. 근데 야구공 같은 경우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다양한 그런 변화구를 던지고 직구도 던지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실밥이 하는 역할입니다.
실밥을 어떻게 잡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마찰하는 이 실밥들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하면 옆으로 공이 휘기도 하고, 직구를 던졌다라고 하면 공에 역회전이 걸려서 공이 쭉 끝에 올라가 살아서 올라가고, 변화구는 위아래로 회전을 하면서 공이 뚝 떨어지는, 아까 설명을 드린 마그누스 효과와 그런 모든 공은 다 그런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구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실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야구는 투수 혼자 하나요? 야구는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타자들은 18.44m의 거리에서 던지는 공을 쳐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자체도 끊김 현상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1초에 약 24장, 30장, 보통 캠코더로 찍으면 30프레임으로 찍는 게 눈으로 찍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30장의 사진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빠른 거는 잘 안 보여요. 잔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타자가 공을 치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본다?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0.4초 만에 공이 들어오는데 눈을 한번 깜빡이면 깜빡거리는 시간이 0.013초 지나고 이제 뇌에서 내가 쳐야 되겠다고 명령을 내리면 이론적으로 배트를 갖다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의 그런 싸움을 두뇌 싸움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원리, 어떤 확률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공기 중을 날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저항, 아까도 공기의 흐름, 이런 저항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항을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경기가 수영이죠. 자, 수영을 하게 되면 선수가 물 밖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면 물보라가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저항의 하나의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영은 빨리 가야 되는 기록 경기인데 어떻게 하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물속으로 가면 되죠. 자명을 해서. 그렇죠? 수면에 물보라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배영 선수, 일본의 배영 선수가 스타트를 해서 30m를 밑으로 물속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등의 금메달을 땄죠. 그랬더니 그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1998년도에 15m라는 그런 자명 제한을 만듭니다. 수영 선수들이 4레인에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4레인에서 뛰어요. 근데 왜 카메라 잘 받으라고 가운데 줄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뭔가 있겠죠. 4레인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파동 항력이라고 하는 이 물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라 해서 4레인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카우스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레인에서 물결을 빵 치면 저쪽 제일 끝 레인에서는 그게 파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런 레인들을 쳐놓긴 했지만, 그래도 저 쳐놓은 레인이 그 항력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4레인이 그래도 가장 유리한 위치다 해서 예선에서 1등한 선수를 4레인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1레인 선수가, 그러면 1레인, 8레인 선수가 제일 불리한데, 그걸 또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빨리 가면 돼요. 제일 빨리 가면 파도가 덜 치잖아. 내가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 순위를 배정하고 레인을 배정하는 것도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유리한 위치가 4레인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설명하기 전에
이제는 여러분들 워낙 스포츠가 발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발들 신고 있는 거 보니까 운동화도 여러 종류고 구두도 여러 종류고 이게 러닝화 따로 생기고 이제 뭐 테니스화 따로 있고 웨이트 할 때 신는 신발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빙상 종목 옛날에 스케이트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스케이트 신고 했지 무슨 스케이트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스케이트도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했어요. 자, 먼저 피겨스케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김연아 선수가 멋있게 점프하고 세 바퀴를 돌고 착지를 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피겨스케이트는 점프하고 회전의 줄을 이루는 종목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점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톱니바퀴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착지할 때 좀 안정된 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 면이 다른 스케이트보다 넓어요. 이런 발목 부츠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피겨스케이팅은 만들어져 있고 자, 스피드 스케이트를 보면 스피드 스케이트는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트를 해서 달려가는데 막 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이 뒤가 왜 떨어질까? 스피드 스케이팅은 직선 주로가 가장 중요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판과의 지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발을 들어도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 시간차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만큼 빙판과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클랩 스케이트, 뒷굽이 떨어지는 스케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 클랩 스케이트가 나온 다음에 세계 기록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거는 뭘까요? 어린이요? 이게 쇼트트랙용입니다. 요 스피드 스케이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쇼트트랙 스케이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요 날 높이가 조금 높아요. 쇼트트랙은 직선 주로가 아니고 111.13m의 타원형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직선 코스가 있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을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코너링에 중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특징을 보면 자, 날의 높이가 조금 높고 그리고 자, 여기를 가운데라고 했을 때 날이 정 가운데 달려 있나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게 왼쪽 발 스케이트니까 이 코너 왼쪽으로 계속 도니까 그 코너에 더 가깝게 그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 숨겨진 비밀이 쇼트트랙에 또 있는데 쇼트트랙 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청객 이 사이에서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만 모시고 이 날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청객 두 분 나와 주시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앞에 보고. 자, 스케이트 날은 이 곡선 주로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살짝 휘어져 있어요. 어떻게 스케이트 날을 휘어서 타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이 밴딩이라고 하는 스케이트 날을 살짝 휘어서 탑니다. 물론 직선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방해를 받겠지만 쇼트트랙은 직선 이것보다는 무조건 곡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곡선에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날이 휘어져 있는 거를 살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잡고 보세요. 이렇게 잡고. 옳지. 이게 살짝 이렇게 휜 게 보이나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하나는 그 밴딩이 안 돼 있는 스케이트고 하나는 좀 밴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선수들이 직접 타고 지금 나가는 그런 신발이고 요거는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새 거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요거는 휘어 있어요? 안 휘어 있어요? 휘어 있어요. 이것도 휘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요, 있어요. 그리고 요 휘어져 있는 나라 한번 볼까요? 이거 휘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살짝 요거는 로그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있네. 직선으로. 예.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이유 자체가 곡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선수들이 이런 곡선 주로를 타는 데 있어서 항상 그렇게 옆으로 숙여서 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인데, 원심력을 이기기 위한 방법 두 가지는 천천히 가거나 넓게 돌거나. 근데 선수들한테 천천히 가라, 넓게 돌아라 그러면 그 시합에서 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들은 빠르게 가면서도 제일 최단 코스로 돌기 위해서 그만큼의 이런 하지 근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한.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도 그냥 뭐 이렇게 타이즈를 입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공기 속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0.1초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스포츠 과학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실제 경기를 보면서 이 오늘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매칭을 시켜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포츠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철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 하나하나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스케이트도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 과학적 원리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모든 스포츠에는 과학이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이 과학적인 요소가 가장 덜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지 않는 스포츠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은 e스포츠도 스포츠로 얘기를 하고 바둑도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스포츠에서도 어떤 멘탈적인 정신력, 이런 스포츠 심리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스포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에는 모두 과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박종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안에 이렇게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많이 놀라셨죠? 선수들의 노력에 이런 과학까지 힘을 얻으면 우리는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도 더 짜릿하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